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규수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여운형 관련 이야기인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아시아 근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일본에서 했었어요. 여운 선생님도 제국 위에 가서 연수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공부했었고 거기 계속 있다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강덕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여운형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 강덕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자료를 한국에 완전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일 관계, 일본과 한국 간의 근대 이후의 그 관계를 주로 많이 해왔고요. 또 제조 일본이 조선에 식민시대 때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 연구도 하고요. 역으로 일본에 살았던 조선인, 제1조선인 이런 연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근대 일본이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오늘 이야기하고 결부시킨다면은 도대체 일본 관원은 여운형 선생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민족운동사도 연구했었지만 주로 저는 이제 해봤던 게 학예논문을 썼던 게 농민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주제와 관련된 농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이 정도 이런 책도 여러 개 썼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여기저기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여운형 이야기인데요. 막상 이제 의뢰를 받고 여러분들과 여운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알았고 과연 앞으로 여운형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운형 선생의 삶이 이 격동하는 이 한반도 지금 정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특히 이제 화해와 협력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여운형 선생이 남긴 족적, 그 선생님이 남겼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의 삶을 개성한다는 것이 과연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북 화해 협력,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여운형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운형 연구의 심화 방안. 이건 이제 연구자들만 영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시민 차원에서도 여운형 어떻게 우리가 인식의 지평을 넓힐 것인가.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운형 다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여운형의 삶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자세히는 못하고 개략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 그 부분은 일부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덕상 선생 역사 연구자죠. 제일 역사 연구자인데 이분은 스스로를 시무의 역사학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무란 뜻은 이 시대의 책무입니다. 지금 시대가 필요한 역사적인 책무가 뭐냐? 그러니까 역사학은 단순히 옛 것을 밝히고 서술하고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필요한 지금 역사 인식이 무엇이냐?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화해협력, 통일의 문제이겠죠. 그것을 잘 해 나가는 것이 역사학의 기본적 임무다라는 의미에서 심의 역사학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2부에서 간단히 그런 이야기 한 다음에는요.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다른 데서는 아마 그동안에 잘 이해를 안 해왔는데 여운 선생 암살 당한 이후에 그렇다면 여운형 선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그 청년들이 여운형 선생의 그 의지를 사상을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어나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건국동맹을 이제 결성하셨죠. 이 건국동맹 계열의 젊은 청년들이 당시에 무엇을 생각했는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운형의 삶을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운현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기 혹시 참여자 중에 여씨는 안 계시죠? 예. 저번에 어디 가보니까 여운현 선생님 되게 커스텀이 길지 않습니까? 여운현 아카데미라는 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 거기 어떤 회원분을 보니까 완전 여운현 선생님 너무 닮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커스텀 닮았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닮은 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이란 것은, 인물이란 것은 그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 같아요. 소위 말해서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 출신이냐,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의 풍토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운현 선생님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가 그 여운현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기념관이고, 바로 옆에 요즘에 또 하나 만들었어요. 공연도 가능하고, 여기서 전시를 하고요. 여기는 무슨 기념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음악회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운현 선생님은 양평에 태어나셨는데, 역시 그 본인의 양평이라는 곳이 농촌 지역이죠. 농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그 정치적 여정에서도 중요한 시작점으로서 양평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양평이라는 곳은 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그 어려서부터 농촌의 상황, 그리고 농민의 현실,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공감한 측면이 많았다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농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했었던 그런 그 소년기를 지냈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말씀드린다면은 특히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그 양반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 그다음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그런 본인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이 양평에서의 그 유년기, 소년기의 삶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운현 선생님만이 아니고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어느 지역 출신이냐,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지향이라든가 삶의 방향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의미에서 여운현 선생님도 양평이라는 이 공간이, 농촌 공간이 여운현 선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게 먼저 확인할 필요 있겠죠. 네. 이제 여운현 선생은 이제 다양한 삶을 사시는데, 첫째로 이해할 부분이 이제 그 기독교를 입교합니다. 그러니까 애국개몽 운동에 참여했었다. 애국개몽 운동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 민족운동 두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를 짓는다거나 아는 게 힘이다.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우리 것을 외국산 쓰지 말고 우리 것을 쓰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빚이 있다면은 빚을 갚자라든가, 이런 정말 일종의 개화파 계열의 흐름이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서양의 선거서들과 관련돼 가지고 무슨 학교의 교육이라든가 거기서 청년들을 양성하고 그 청년들이 다음에 민족운동의 주력 세력이 된다. 이런 식의 흐름이 애국개몽 운동입니다. 또 한 계열은요, 무장투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배워야 면장에 대해야지 안다, 이런 식의 가지고는 우리 통일할 수 없다. 일본에 대해서 무력으로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장투쟁 노선인데, 정말 의병이라든가요, 이 흐름, 그다음에 이제 독립군이라든가 이 흐름, 주로 이제 그 두 흐름이 결코 분리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특색 갖고 있는 거죠. 두 가지 흐름이 하나 되는 게 우리 민족운동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근데 초기에 여운현 선생님은 이제 그 배지학당을 들어가시죠, 서울에. 정말 그만두세요. 신학문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과 만나면 신학문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에 입교를 합니다. 기독교의 목사들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을 갈 때도 이 기독교 일본의 목사들이 많이 뒤에서 공작을 펼치는 거죠.
그다음에 고향에 돌아와서 광동학교라는 소위 말하는 신문물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서당에서만 배우지 말고 지금 세계는 변하니까 이 변화도 세계 양상에서 우리가 우리 전문 청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제 학교 교과도 짓고 그랬습니다. 또 특이한 것 중 하나가 노비 문서를 소화시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보통 같으면 이 노비 자기 집에 저는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범띠거든요. 범띠인데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머슴이 있었어요. 60년대 때. 전통적으로 있어온 건데 1908년에 이미 여운 선생은 그 여운형 일가에서 있는 집안에 있는 노비들 문서를 소화시키고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보통 사람 잘 못해요, 이런 거. 자기들 이 노비 자체가 재산인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성동교회의 전도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 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러면서 애국개몽 운동과 신민회라는 이제 그 애국개몽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를 하시면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에 투신하는 이 초기의 상황입니다. 그 중에 용훈 선생님이 굉장히 하나 그 뭐랄까 교회 가셔가지고 전덕기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감명 깊은 걸 받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요. 가난한 자의 기쁨을,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억압받는 자에게는 자유를, 계급 사회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그 전덕기 목사의 설교가 청년 여운형에게 아주 가슴에 팍 꽂히는, 정말 심장에 꽂혔다고 할까요? 평생의 좌우명으로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연구를 보면은 이런 이제 뭐랄까 설교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1910년에 그 의병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만 그 친일파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일본에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하게 됩니다. 여운형은 강릉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의 국권 침탈당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굉장히 그런 뭐랄까요 그 좌절감 느꼈겠죠. 그래서 곧바로 서울 올라옵니다. 황선 기독교 청년회 그 YMCA 거기에 운동부장을 하세요. 좀 이따 사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운형 선생님은 굉장히 근육이 대단하세요. 많은 심리로 아무튼 야구, 축구, 철봉.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유도협회라는 거 아시죠? 유도 하시는 분들 유도대학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 용인대로 바뀌었죠, 아마. 용인대 그 유도부 사람들이요 여운형 선생을 굉장히 추앙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호부대. 여운형 선생을 경호했던 사람들이 유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초대 거기 유도대 학장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이 유도 하시는 분들은 여운형 선생을 굉장히 높이 추앙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기정 선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일본에 있었는데 강덕상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손기정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다 여운형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운 선생님은 이 운동 스포츠하고도 굉장히 그 연관이 깊은. 그렇다면 단순히 취미로 했을까? 취미로 스포츠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요. 운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민족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북치고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 체력이 있어야만 독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운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안에서 어떤 그 친교, 그다음에 일본의 관원들이 뭐 운동에서 뭘 하는지까지는 체크 못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민족의식 고취하는 데 있어서도 이 체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다. 운동부장을 좀 이따 사진 나올 겁니다. 평양으로 가셔가지고 신학 역시 그 기독교 제일 많이 받으셔서 신학 입학을 하셨다가 또 그만두세요. 왜 그만뒀느냐? 본인이 깨닫는 겁니다. 기독교를 활용한 국군해방운동에 한계가 있다. 배워야 된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금의 작금 현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특히 헌병 경찰이라든가 일본의 무단 통치하에서 막연히 힘만 기르면 이거 가지고 운동이 되겠느냐? 일종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흐름 속에서 애국개명운동 계열과 무장투쟁의 계열의 일부분이 한 개인에게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애국개명주의자다. 그건 아닌 것, 역사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도 이 사람 인사람이야 라고 규정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독립이란 부분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중국을 망명합니다. 그래서 14년에 난징에 있는 진ing대학에서 영문학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운전 선생이 영어를 잘하세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인물도 아주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달변에다가 아마 최고의 연설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그 중국 망명 전환 시기를 간단히 요약한다면은 국내의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집단 내의 주체적 역량을 진단할 줄 아는 힘. 이들의 조화 속에서 내리는 판단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강덕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운현 선생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북극성 같은 존재다. 별 중에서도 가장 빛난 별이 누구였느냐? 여운형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강덕선 선생이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하이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상하이, 거기도 여전히 뭡니까? 기독교라는 것도 다 단절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한인 교회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설립을 해요. 인생학교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게 45년까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자제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생학교. 17년에 설립하셨고, 그 다음에 상해에 살고 있는 한인들, 조선인들의 거류민당을 조직하셔가지고 단장을 역임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명망 있는 사람. 당시에는 뜻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는 일본이 지배했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시기에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보게 되면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참된 정치가다. 이 또한 강덕상의 평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평가를 못 내립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덕상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상하이 임시정부 주변에서 여운형처럼 진지하게 해당 지역, 상해 지역의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인물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평생 동안 이 여운형 연구를 하셨던 강덕 선생님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강덕사의 역사 연구자가 여운형 연구를 했느냐. 본인이 여러 자료를 보셨대, 자료를 봤는데 일본 관원이 가장 주목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승만이었느냐? 아니면 김원봉이었느냐? 우리 역사 속에 많지 않습니까? 인물들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여운형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관원이 가장 주목했던 사람이 여운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연구 시작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아무튼 상해에서도 이런 활동하셨다. 이게 이제 그 상해 인성학교. 예. 유치원도 운영하고요. 한글도 가르치고. 이거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정말 뭐랄까요? 그 아주 어린이들. 우리말을 모르니까 우리말 가르치고, 조선어 가르치고. 이겁니다. 예. 여기 계시죠? 여기. 여운현 선생님. 예. 상해 인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한천년단이라는. 그러니까 여운형 가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일종의 정당 비슷한 건데 청년들의 모임이겠죠. 이 신앙천년단을 결성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포인트 중 하나다 생각합니다. 여운형 이해에 있어서. 그래서 물론 상해에서 결성된 겁니다. 왜 결성했느냐 이것은 목적이 뭐냐?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1차 세계 대전이 14년에 이제 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말하는 일본은 전승국 쪽에 가담이 되나?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신원체를 만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독립청원서라는 것을 이제 만들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도 열리고 그다음에 독일이 가졌었던 패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어떻게 분할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거기에서 여운현 선생은 청원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요. 서론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일본, 한국과 관계. 그렇죠. 일본이 조선을, 한국을 어떻게 식민지배했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서구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게 서론이고, 본론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일본의 통치하에 조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수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미국은 전승국이니까요. 조선 독립에 대한 미국의 후원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독립청원서를 작성한다. 이게 신한청년의 첫걸음이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한청년이라는 창간호 잡지입니다. 신한청년. 중에 태그 문양 있죠. 네. 취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왜? 청년이 앞장서야 한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는. 그리고 신한청년단의 목적은 민족의 독립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정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청년 조직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각 조직들의 임무와 활동 방향들을 제시했다. 이게 취지서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설립 취지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업의 시초는 독립을 완성함에 있도다. 그러나 독립의 완성이 우리 목적의 전체라 말하지 말지어다. 이는 오직 우리 사업의 시작이니 우리에게는 독립 이상의 중요한 사업이 있도다. 우리 민족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선하고 정대하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애국심 있고 박해심 있고 고달한 아주 높은 이죠. 고달한 이상을 포부하는 신대한 민족을 이루어야 하나니라. 마침내 단군에 피해서 나온 신문화가 전 인류에게 위대한 행복을 주게 이르기를 기할지니라. 이런 이제 그 취지서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한청년단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은 3.1운동 모르신 분 안 계시죠? 3.1운동이 왜 일어났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2.28 독립선언이 있어요. 독립유학생들이. 우리들 역사인식은 2.28 독립선언의 시작에서 3.1운동이 이어졌다라고도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여운형을 중심으로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다. 맞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한 쿠션이 더 필요하다. 자, 아무튼 여운형 신한청년단은 독립청원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그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승국이 어떻게 이 세계 정서에 대해서 재편하느냐라는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김규식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김규식 영어 잘하는 김규식. 파리의 민족대표도 파견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파리에 보내서 이제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주장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간도라든가 연해주.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그 전부터 많이 해외에 나갔습니다만은 해외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명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 유공자들 있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 사실은요 10%도 안 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수많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간도, 연해주 이 지역에 야 우리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을 펼치자 라는 식으로 인물들을 파악한 여운운동 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의 기획, 3.1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3.1 기운이 어디냐 라고 말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1운동 발발의 진원지는 도곡도 28이 아니라 3.1운동 발발의 진원지는 상하이 신안청년단이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학생들이 동경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니 국내에 있는 종교 지도자, 천도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개신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민족 대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전문 애들이 한다는데 우리가 이럴 수 없다. 우리가 독립 선언해야 된다. 라고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맞는 이야기인데, 표면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그 흐름 속에서는 이 상하이 신안청년단이 다 유학생, 자기들의 조직원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3.1운동이 국내에서 전개됐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인식이다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양평에 몽양기념관 가시면은요, 꼭 가보십시오. 그 전시물 중에 아주 잘 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3.1운동 전맹할 때 이 상해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뭐 노영, 만주, 일본 이런 식으로 실루해가지고 잘 해놨어요. 그 전시를 보시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운동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이 상하이에 있는 신안청년단 거기서도 여운형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꼭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 안 나와 있죠. 예, 이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3.1운동의 진원지는 상하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역사적으로 연구로서는 거의 확정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그러니까 그 동경의 유학생들한테 파견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 우리가 뭔가 새롭게 그 독립의 의지를 밝히자. 그 과정 나온 게 28이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동아시아 차원에서 그러니까 28에서 3.1 이어진 것 아니고 그것도 이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동아시아 차원에서 신안청년단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좀 더 3.1운동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진다. 이게 이제 당시에 아까 그 청원서 쓰고 다 영어로 썼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이제 보냈던 그 뭐랄까 그 대표단인데 이런 식의 내용이 써져 있어요. 우리는 끔찍한 억압적 통치 아래 놓여왔지만 세계에는 거의 잊혀졌고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상황들, 조선의 일본이 얼마나 조선에 대한 지배가 악독한 것이었느냐 이런 것을 정말 고발하는 거죠. 당시에 보면요, 일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뭐라고 서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조선을 지배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조선은 무궁무진을 발전하고 있다. 그걸 서양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양 사람 그리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당시 윌슨 대통령한테 이런 상황들을 알리는 청원 이런 활동도 초기에 전개했다. 이 사실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 청원이라는 게요, 청원에서 될 문제인가 독립이. 여러분들이 이제 강북에 사시니까요, 여운현 선생님 묘소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만 비유해 볼게요. 제가 85년에 제가 그 일본에 제가 유학하고 있었는데 강덕상 선생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강만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또 집도 이 부근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강도사 선생님하고 강만희 선생님 셋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강만희 선생님은 해지 상태이셨고, 그래서 어딜 갔냐면요, 여운형 선생 묘소를 갔어요. 지금은 약간 정비됐어요. 그때는요, 간판이 없었어요. 거의 묘소가 말고 예를 들어서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묘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뭐 깎이고 그 모습을 봤어요. 또 한 가지만 비유 할게요. 이 강북구는요, 또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손병희 선생 묘소 있죠. 가보셨어요? 손병희 선생. 한번 가보세요. 되게 커요. 왕릉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제 기억 속에 남는 질문 중 하나가 강도사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손병희 선생 묘하고 여운 선생 묘랑 비교해봐라. 이게 한국의 현대사다. 그런 예, 한번 다음에요, 손자분하고 한번 손병희 묘하고 여운의 묘를 딱 보여주고요, 물어보세요. 야, 어느 묘가 더 좋냐? 역사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특히 이제 3.1운동 관련한다면은 이 민족 대표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혹시나 그 다음 하고, 아무튼 여운형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상해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의 성과 중에 하나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용어 중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약칭 뭐 상해 임시정부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여운현 선생이 이제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여기 이제 안창호 선생도 계시고요. 참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인물들이 뭐냐,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다음에 손자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터넷 뒤지면서요,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이 당시에 임정 요인들 초기에 여기 여운현 선생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뭘 하셨느냐, 임시정부 외교부 차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차장 정도면 지금 차관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의회로서 임시의정원의 이제 의원도 하시고요. 이 활동하시다가 또 상해 임정은 또 이제 초기에 결성됐다가 약간 안에 이제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일본 사람 이런 말 하죠. 좋은 사람은 셋만 보면 싸운다. 당파성이 있다. 그건요, 일본의 완전 역사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니크한 거예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당파성이라는 것이 싸움이 아닌 거예요. 노선의 차이, 노선의 다름. 근데 여운현 선생님은 이제 개조파, 야, 좀 바꾸자 내용을, 이 상해 임정 이전 되겠느냐, 운동하려면 이렇게 좀 잘하자. 이제 안창호 선생하고 대표적으로 개조파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과 함께 대동 통일 지지서를 발표하는데, 우리가 모두 하나 돼서 우리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모 단체와 모 당파를 가릴 것 없이 중의, 그러니까 대중의 뜻에 부합하여 국가와 민족의 철저한 독립사업과 사회 실력을 반석과 같이 도성하고 이루어낼 것.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운현 선생님의 인생의 삶의 좌우명이 뜻을 가려요. 여운현 선생님은 좌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민족이 중요한 거예요. 계급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민족의 독립을 한다면 악마가도 손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권과 결부시킨다면 실용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차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여운현 선생님은 좌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당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독립을 위한다면 독립이라는 뜻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평생 삶의 좌우명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독립을 위한 국제 연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운현 선생님의 특징 중 하나가, 국내파라면 국내만 있지 않겠습니까? 상해만 계시고, 러시아면 노령에 러시아만 있고, 그게 아니고 굉장히 국제 연대의 필요성, 굉장히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게는 쇼크였습니다. 쇼크. 왜 쇼크냐? 자기들이 10년에 그 조선을 합방하고 병합하고 10년에 걸쳐서 헌병 경찰로 철저 탄압했어요. 언론 집회 사유도 없어요. 모든 그 자유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종교 단체만 딱 살려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1년에 걸쳐서 약 200만 명의 조선인들이 운동에 참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정보망이 3.1운동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쇼크였었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뭘 생각했느냐? 야, 안 되겠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은요, 분열을 시켜야 돼요. 분열 정책을 펴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인간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보면 안에서 또 이렇게 팝을 나누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여운형이 일본을 데려와서 우리는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여러분, 좀 우리 봐주세요. 우리 독립 필요 없고 그냥 자치 정도나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일본을 불러와요. 그래서 일본을 가는데 상해에 있는 우리 민족운동 지도자들 막 반대해요. 아, 저 새끼 미친 놈 아니야 저거? 왜 일본한테 넘어가가지고 네가 일본에서 뭐 하려고? 상당히 오해도 받아요. 그러나 방금 전에 봤듯이 여운현 선생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독립을 위한다면 일본의 심장인 제국에 가서 그 가서 독립의 정당성을 내가 호소하겠다. 딱 일본 한답니다. 그래서 제국에서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주창한다. 이 사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본의 내각이 붕괴돼 버려요. 즉, 일본의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여운형 회의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 후폭풍은 일본의 내각 붕괴입니다. 이런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운 선생은 좌우가 없어요. 사회주의도 독립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회주의를 통한 독립운동도 모색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의원단,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잘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3.1운동 이후에 미국의 본 모습을 본 거죠.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게 아니라 독일의 식민지를 지들끼리 뺏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원단에게는 우리 독립에 대해서 지원해달라 요청도 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회주의권의 심장인 모스크바를 가요. 그래서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해서 다양한 미국, 소련, 일본 여기 다양한 곳에 가서 독립을 위한다면 어딘지 간다라는 게 여운형 삶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계급이라든가 당파를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나는 계급 투쟁한 거 아니다. 그리고 특정 당파를 위한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했느냐? 전적으로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해 한 것이므로 공산운동에 참가한 것도 조선 독립의 편의상 출발한 것이다. 내가 공산주의 운동에 참가한 것은 20년 여름부터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연 그것을 무엇을 지향하느냐? 독립을 지향한다면 누구라도 뭐든지 나는 하겠다. 라는 게 여운형 선생의 삶 속에서 아주 여러 군데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이제 여운형 선생이 보이죠? 이제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 여기는 소위 말하는 내노라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다 모여요. 여기도 여운형 선생이 이렇게 딱 가시죠. 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년, 3년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일본의 제국 호텔이에요. 아니, 서양식 호텔입니다. 이게 말하는 이제 일본의 궁전인데 여기 이 궁전에는요, 일본의 귀족 아니면 못 들어가요. 왕족 아니면. 근데 여기까지도 가요. 이게 또 난리가 납니다. 아니, 조선의 불령선인을
제국호텔에서 연설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일본의 왕족도만 간 데까지 불러들였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라 내각이라는 일본 내각이 붕괴가 됩니다. 이게 제국호텔인데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봤어요. 아니 모형. 그 나고야 근처 가면은요, 그 옛날 건물 주요 건물들 메이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이 제국호텔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이 앞에 호수까지 나고야 언저리에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당시에 건물이 되게 많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2층 건물인데 거기 가보면 그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국 연설. 이게 제국호텔입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국의 연설은 뭐냐면 여운형의 그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인터넷 접하시면 아십니다만은 일부 자료들 보면은 이게 여운현성의 제국의 연설문이다. 아니에요. 몰라요. 전문은 아직 못 구합니다. 이것도 제가 인용하는 것은 일본 신문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보도 내용 중 일부인데요. 몇 개만 읽어볼게요. 나는 조선의 독립주의자로 처음부터 이 운동에 종사하고 있다. 구주대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죠.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조선이 세계 모퉁이로 오그라든 것이 유감이다. 세계적 변환기에 즈음하여 조선도 무언가 새로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전쟁의 막이 닫히고 평화의 종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드디어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에 우리는 동지 김규식을 곧바로 파리에 급행시킨 다음, 아까 파리에 보냈던 거죠. 남은 우리는 3월 1일 이후 조선 독립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라고 본인이 이제 연설을 딱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장덕수가 이제 이팔에도 관여했었고요. 근데 사실 재밌어요. 일본 갔다 주권을 걸었어, 주권을. 뭘 주권을 걸었느냐? 장덕수가 하이도라는 전라남도 지금 신안군, 그 김대중 선생의 고향 하이도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좀 특이한 일이에요. 감옥도 아니고 유배를 보내놨어요. 유배를. 근데 여운선 선생이 그래, 나 일본 갈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하이도 유배되어 있는 장덕수를 데려와라. 풀어라. 그래서 동행해서 통역의 명목으로 일본을 데려갑니다. 네, 장덕수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요, 당시에 여운선 선생이 일본에 왔을 때 그 사진들, 소식을 그때만 해도 여운선 선생의 그 보도가 금지 상태였어요. 보도 금지. 근데 이제 그 풀린 다음에 같은 사진이겠죠, 이게 좀 선명한데, 이제 여운선 선생님이 제국호텔에 찍었던 사진.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딱 코스튬도 딱 아주 이렇게 멋있는 특유의. 예. 그래서 여운선 선생 이런 이제 보도 신문사들 일본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이제 그 하라라는 수상인데 이제 다음에 탄핵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독립의 이유로 세 가지를 주장한다. 민족적 자각에 의거한 것, 독립은 세계적 조루라는 것, 이 운동은 조물주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다. 역시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죠. 조물주란 말이 나오니까. 그러나 독립 반대설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본은 자기 방해를 위해 조선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가 지금처럼 괴멸한 이상 이제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독립을 시켜 진정한 동양 단거를 도모하는 것이 일본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조선인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병력은 비록 미약하지만 조선민족은 잘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서 보시면요, 동양 단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그 하얼빈에서 이제 그 동양 평화론, 조선의 독립은 일본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운선 선생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동양 단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도쿄에 온 목적은 당국과 기타 식자와 회견에서 조선 독립운동의 진상을 말하고 당국자와 기타는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다. 구주대전이 일어난 당시 나는 세계적 대전란에 우리 조선이 동양의 한쪽 구석에 앉아 방관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유감스러웠다. 조선 독립의 커다란 포부를 가슴에 품고 표현이 고국을 떠난 것은 그 무렵에 했다. 비참한 대전란이 끝나고 세계의 평화의 송소리가 울렸을 때, 세계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펼치려 했을 때 우리는 독립운동에 착수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다. 파리에는 김경홍을 보내고 나는 동양에 머물며 동서가 서로 호응해 소재를 관찰하고자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봄 3월 1일 조선에 소요가 발발하여 그들은 독립만세를 절규했다. 그들은 완전히 자각한 것이다. 이걸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3.1운동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렇게 발발했는지.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요시노 사쿠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민본주의자,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다라고 이제 일컬어진 사람인데, 이 사진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여운형이 단순히 연설만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각종 지식인들, 정말 양심 지식인들하고 끊임없는 만남, 비밀리에. 그 다음에 유학생들과의 만남. 그래서 아주 그 일정 자체가 촘촘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보죠. 우리 조상은 칼과 창으로 사륙을 감행했지만 지금부터는 서로 도우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세계의 장벽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개인으로서 조선 독립운동이 단지 조선만을 위해서라면 이 운동이 결코 관여할 수 없다고 공언에 맞지 않는다. 조선만을 위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예전 조선을 위해 독립을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일본은 그 성명을 배신했다. 이는 일본을 세계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을 분명히 밝혀야만 비로소 세계적 인도적이 될 것이다. 조선의 독립은 형식에 있어서는 개별적이 되지만 국민 사이의 진정한 양해와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면 동양평화를 확신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제1의 초석이 된다라는 식으로 일본의 정책을 설득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청일전쟁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일본은 예전 조선을 위해 조선을 위해 독립을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편이 이런 편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역사 왜곡한다 그러죠? 뭐가 생각나세요? 일본 역사 왜곡한다. 뭘 왜곡하는 것 같아요?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다라든가, 식민지 수탈이 아니고 시민 시해를 베풀었다. 이런 위에 소말하는 역사 왜곡도 있는데, 이 청일전쟁은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하고 전쟁이죠. 일본이 벌인 최초 근대 전쟁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동아시아는 중국이 맹주였었어요. 동아시아 맹주 중국입니다. 일본하고 조선은 일종의 소국이죠. 그런데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로 군비를 확장하면서 이 청나라 얘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겠다. 이 잠든 사자들. 그래서 청나라 전쟁이 이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시모노세키에서 1조가 뭔지 아세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1조. 청나라 일본하고 전쟁했는데 1조가 뭐냐면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혹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그것을 시모노세키 조약 1조에 집어넣었으니 일본이 우리를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네?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습하는 겁니다. 걔들은 독립을 위해서 청일전쟁 벌였다고 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 일본은요, 기습공격의 명수예요. 청일전쟁이라는 것은 전쟁터가 조선입니다. 출발이 아산만에 청나라 함대가 있었는데 기습공격하고 선전포고를 해요. 아무튼 자세한 얘기 못하겠고, 아무튼 청일전쟁 이런 부분을 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중국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소개를 못했는데 일본에서는 이 여운형의 일본 방문을 가지고 엄청난 보고서를 써요. 동정보고 비밀 잡부권들이죠. 아무튼 돌아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한중과 연대를 아까 국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중 연대를 강화하자. 어떤 활동을 펼치느냐. 수능과 만나고 21년에 한중 호조사, 한국, 중국 서로 도우면서 상부하자 단체를 만들고요. 그래서 중국의 국공합당, 국민당, 공산당 합작에 숨은 조력자가 달았던 여운형이 있었다. 그리고 광저에서 열렸던 중국 국민당 이전 대회도 창단한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공산주의 계열 운동이 있고 국민당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많은 인맥을 가지고 다양하게 저 독립을 위해서는 저 독립을 위한다면은 누가 가도 손을 잡는다. 그리고 국내 사회운동과 많은 단체하고 연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29년에 상하이에서 붙잡힙니다.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호송 사진. 선생님. 네, 그 순사들 다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당시 서해문 이제 그 체포돼서 군 압송되는 사진인데 당시 여운현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이때는 코스튬이 없으시죠? 이게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이 자료인데요. 이제 당시에 그 이렇게 다 사진 찍죠. 그다음에 키도 딱 재고요. 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 대통령은 이번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또 찍고 그러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네. 그다음에 이제 추락을 한 다음에 사람 안 돌아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립니다. 야, 나는 국내에 남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 국내에는 여러 가지 열악하죠. 많은 감시 체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남겠다라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다양한 활동 펼치지만 먼저 조선중앙일보. 여러분 저기 안국동 이 농협 건물 보신 분 계세요? 그 조계사 가는 길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원래 그 조선 그 중앙일보 사옥입니다. 사옥 이게 여기가. 네. 이걸 뭐 만들자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기념관 만들자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봅니다. 이건 농협 뭐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맨십을 굉장히 강조하더라. 즉 체육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기상을 드높이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 말초 사건 그리고 신문의 폐간을 36년을 맞이하는 이때부터 이제 여운현 선생은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을 펼친다. 참고로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요 누가 제일 주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주례. 요즘엔 주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주례. 여운현 선생이 제일 많이 했답니다. 자기들 제자들, 청년들. 건장하죠? 몸이. 철봉 관련 책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야구팀, 축구팀. 우리나라가 축구는 잘하는 것 같아요. 당시 신문을 보면은요, 숭실학교라든가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축구 잘하는 학교가. 일본에 가면 거의 전승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그 축구를 좋아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건 용서할 수 있어도 일본의 축구 진거 용서 못 하죠. 우리나라 국대가 2번 연속 일본에 지면은 감독 바꿔야 돼요. 다른 건 뭡니까? 다른 나라 쳐도 괜찮아요. 일본한테만 이겨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됩니다. 네. 그 참 좋은 건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청년들과의 결합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여운을 했을까? 민족식 고취하고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독립에는 계급도 필요 없고 남녀소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여운현 선생의 굉장히 주목할 바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잘 아시죠? 이건 메가도고 히로히토 사진인데 여운현 선생님의 최대 저는 그 높이 평가의 부분 중 하나가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그 해방을 전망하면서 그 건국동맹을 건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중일전쟁의 개시 37년 중일전쟁과 더불어서 정세 판단 속에서 일본은 미국을 못 이긴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가고, 그러면 중일합병 조항 40년 또 일본 또 한 번 가요. 그 일본의 우파들하고 만나요. 독립을 위한다면은 그 일본 우파들도 여운형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런 인물이 조선에 있다니. 그리고 다양한 비밀 결사를 만듭니다. 당시 자를 보게 되면은요, 비밀 결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면 비밀 결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비밀 결사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그 자료들 보면 거의 모든 조직들이 여운형에 연계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과정에서 조선건국동맹을 조성했다. 그리고 건국 준비된다. 저는 여우전생을 되게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 하는데 해외에서 하면 어느 정도 신변이 당장 안 잡아갈 거 아닙니까? 만주바닥에 있으면 모르죠. 또 뭐야, 또 밀정에 와 잡았지 모르겠으나 브라디보스톡이라든가 가 있으면은 최소한 약간 상대적으로 신변이 안전 보장이 돼요. 잡으러 오면 도망쳐도 되고. 그런데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조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건 여운형이다. 이것은요, 거의 말 그대로 비밀결사 조직인 거예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신변의 위험, 이 부분을 극복하고서 마지막까지 조직을 준비해왔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현대 비극이 하나 있어요.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 속에서 남은 미국에서 편지 쓰기를 아주 좋아하셨던 이승만 대통령 됐죠. 북은 러시아 지역에서 살았던 김씨가 된 거예요. 해외파가 국내파는 다 이제 암살 당하지 죽든지. 저는 그게 우리 현대에서 45년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비극 중에 하나다. 저는 우리나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대 대통령은 여운형이 됐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44년에 이제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여운 선생이 이제 자기들 이제 건국동맹 만들면서 어떤 활동했느냐 이런 이야기. 아마 사진 몇 개 보죠. 그다음에 이제 통일민족국가 건설한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조선 총독부도요. 8월 15일 날 가장 먼저 쫓아간 게 누구였느냐? 여운형이에요. 야, 우리 일본 가야 되는데 질서 있는 대지를 위해서 여운형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방과 통치과 이 과정에서도 여운형에게 정말 주겠다는 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5년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 동안 자치행정을 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게 정말 분단 과정인데요. 인민당도 창당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마지막까지 노력한 인물이다. 지금 우리가 남과 좌로 우로 이 구분해 싸울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을 한다면 어느 민족이 우리 민족의 분단을 원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좌우부 간에 합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암투탈까지 주창했었죠. 45년 8월 16일 날 해방 다음 날 YMCA 종로 이가족 그 연설 사진입니다. 연설은 잘하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파라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박헌영, 여운형의 이 만남, 이 둘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여운형에게 있어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민족의 통일을 한다면 누구하고도 손을 맞지 않는다. 사진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있어서도 왼편 애들은 미국 측 대표, 이쪽 애들은 소련 측 대표예요.
이 과정 속에서 좌와 우의 민족을 한다면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런 활동하시다가 이것도 희문중학교 연설. 연설 아주 대표 연설가입니다. 아마 저기 몽양기념관에 그 연설 영상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활동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암살을 당하죠. 여운전 선생은 이런 말씀하시죠. 혁명가는 침상에서 죽지 않는다. 거리에서 죽은 거죠. 해화동 칼국수 거기 한번 꼭 가서 손자 데리고 한번 가서 여기가 여운전 선생님 돌아가신 곳이다. 여기죠? 네. 이 옷도 그 모양 기념관에 있어요. 그다음에 만장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 알려진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민장이 이제 이 여운형 선생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수유리에 그 아주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허름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운형을 연구하면은 여운형을 이야기하면 늘 빨갱이로 몰리는 이런 시대가 한참 흘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여운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2부, 3부에서는 이런 여운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강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는 이 거국동맹 이 여운형을 바라봤던 청년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종 개설서라든가 여운형 관련 정보를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약간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드릴 거예요. 먼저 소개시키고 싶은 부분이 그렇다고 이 여운형의 이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해 왔었어요. 초기에 잘 못했습니다. 여운형 연구를 하면은요, 속된 이야기로 쟤는 사상이 좀 빨간애 아니야? 그 일부러 많이 안 했는데, 제일 조선인이었던 강도 선생이 여운형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제 스승님이세요. 좀 자랑하면 제가 첫 번째 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운형 이야기를요, 한 30년 들어요, 30년. 여운형. 술만 드시면은, 야, 여운형인데 여운형 너무 아깝다. 그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요, 책을 4권을 쓰셨어요. 여운형 1, 2, 3, 4를 쓰셨는데, 한 인물을 평적으로 쓴 것은 이게 가장 신기할 겁니다. 양이 이만해요. 자, 강도상 여운형 연구의 특징이 뭐냐? 그냥 여운형에 대한 일반적 연구만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국 독립운동사를 복원해야 된다. 복원 과정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서로 복원해야 된다. 라는 문제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독립운동과 군상, 많은 독립운동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1등별이 누구냐? 여운형이다. 그러니까 북성과 같은 존재다는 표현을 해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북성을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당시의 민중은 이 여운형의 삶의 태도, 이걸 따라간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운형이 우리에게 준 역사 교훈은 통일 없이 우리 민족은 살아나갈 수 없다. 지고의 가치는 통일이다. 좀 민족 화해 협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단 조국과 이 분단 조국의 문제 해결하고 민족의식의 심정의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운형 연구의 결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운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총 1688쪽 이만해요. 혹시 이보다 더 많은 책 있으면 저한테 항의하시면 제가 책 한 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가장 두터운 평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만 쓰신 게 아니에요. 1, 2고 가는 게 3년까지 총 13년. 이 13년에 걸쳐서 여운형의 삶을 추적한 연구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역사학자의 좀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여운형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정당하게 보관한 독립운동사론이다. 지금은 여운형 선생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친일파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친일했다. 일본 갔다. 일본 갔다. 네? 그건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상들 같은 대신들. 걔네들이 전부 다 그만둬요. 여운형 사태 수습책으로. 네가 여운형을 네가 회유한다고 했지. 회유는 그냥 와가지고 동경에 와가지고 독립만 주장하고 가니 네가 책임져 하고 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단이 만드는 허구 역사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애 이 여운형의 복원을 통해서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와 관련해서 재조명하는 하나의 앵글이 필요하다. 그 여운형이 하나의 앵글 기준이다. 판단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운형 정치적인 복권이 필요하고 독립을 차지하는 여운형의 삶의 궤적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요. 조선 독립에 인생을 바친 운동가 여운형. 여운형 딸이 북의 여인구.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여운형 평전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운형 연구를 왜 했을까? 한 역사학자가 47년 7월에요. 여운형 이제 강도 선생님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몰랐대요, 여운형. 근데 김달수란 분이 그 소설가, 제일 조선의 소설가인데요. 그 일본 속의 조선 문화라든가 이런 책을 쓰신 분이세요. 이분이 민주조선이라는 책에 이런 말 썼다고 합니다. 혁명도상에 있는 우리 조선에게 더 이상의 손실이 있을까? 여운형의 암살은 우리 민족의 너무나 큰 손실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김달 선생이 쓰신 글을 보고 그때 고등학교 때 결심했던 것 하나가 이 민족적 손실의 역사적 의미를 추적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계셨다. 이 과정에서 여운형 편전 4권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기본적 문제의식을 몇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선생님이 조선 독립의 군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뭐 안중근이 한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결론에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분열된 조국을 생각하며 독립운동을 펼치지 않았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분열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분단을. 지금 조국의 현상을 가장 슬퍼하는 자들은 이들이다. 분열된 상태의 조국은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통일을 추구하는 하나의 정신적 식량으로 삼으면 좋겠다. 우리는 해방 후 벌써 40년간 분열 시대를 살았다. 당시예요, 당시. 80년 당시입니다. 그 아픔은 또한 통일 시대를 향한 진통이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나 또한 이 책을 20년대에 끝마치고 싶지 않다. 진정으로 독립한 조선을 추구한 사람들을 소편으로 써야 한다. 박은식의 표현 방식대로 말하자면 광복사와 통일사가 있어야 비로소 완결된다. 앞으로 30년대, 40년대 독립과 통일을 바라며 조국과 민족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계속 그려나갈 것이다. 통일 없이 우리 민족은 살아나올 수 없다.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운형 연구에 몰두하게 됐다. 이 말이 참 저는 아직까지 요즘에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통일 위해서 뭐해? 돈 들고 그냥 이대로 살지. 아니면 우리가 흡수해버리지 뭐 이런 발사 갖고 있는데 저는 역사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요 이 부분은 저는 뭐 그 절대적인 저는 명제 중 하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통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운형은 어떤 사람이냐? 여운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만 분단된 한반도의 민족의식의 심리적 통일이 가능하다. 여운형을 알아야만이 지금 우리가 민족으로 나갈 바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선의 독립과 통일은 여운형 사상의 재평가를 통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래서 남과 북, 특히 여운형과 미진한 원인은 우리 민족 분단 때문에 여운형군이 잘 응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사진은요, 이게 뭐 같습니까? 뭔가 이색 박스 같죠? 이게 강덕상 선생님이 평생 모았던 자료 중에 일부를 이제 한국에 가져올 때 포장하는, 이게요, 좀 더 아까 설명드렸지만 700박스를 갖고 왔어요. 한 10만 권 넘을 겁니다. 컨테이너 한 대 분량. 제가 이 권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농담 삼아서 하는 소리인데요. 저희들은 복사본은 자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복사본 우리 상대를 안 해요. 원본 자료만 우리는 상대한다. 이 사진은요, 문서고에 이제 그 컨테이너 가지고 왔을 때 풀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그 여운형을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 여운형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참 강도 선생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책 뒷글에다가 맺은 말에다가 그동안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사모님이라든가 뭐 스님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일절 안 써요. 딱 한마디만 쓰더라고요. 선생님이 마지막 그 한마디. 그동안 이 연구에 내 부인도 안 써요. 이름만 딱 써요. 문 아무개한테 감사한다. 딱 한마디. 절대 그런 말 안 씁니다. 누가 감사한다 이런 건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민족 독립에 대한 수많은 이하집단적 경험의 문을 열어보고 발견한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만, 문 너머에 잠자고 있는 것은 계급을 초월한 우리들의 공통의 보물, 민족이었다. 계급을 넘은 민족의 발견이란 과연 무엇인가? 조선사 현재는 아직 광복이 되지 않은 분단 시대다. 이를 극복하고 나서 비로소 광복, 즉 독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통사 혈사의 시대를 여운형 평전이라는 이름을 빌어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세계사 대국 속에서 독립운동사에 초점을 맞추어 잃어버린 사실을 기록하고자 했다라는 것이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암투병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쓴 후기 중에 일부입니다. 강도 선생님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분단시대 여운형이 뭐냐? 유사한 이야기입니다만, 여운형은 과거의 인물이 절대 아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된 인물이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혀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운형은 민족 통일에서 유일무이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다. 여기서 나온 게 북두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북두성 같은 존재다. 남과 북이 여운형의 투쟁의 역사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강선석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차기 대권을 노릴 정도의 인물이라면 여운형 정도를 이해를 못하고서는 대선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게 강도 선생님의 전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대선 주자들이 대선 선서식 출정식 하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은 여운형 기념 가서 하겠다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다음번 대선 주자들 중에는요, 상당수들이 아마 여운형을 거론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국회에서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 여운형 한번 있었어요. 여운형. 근데요, 재밌는 게요, 여야 관계시 다 와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까지 오던데. 와서 인사하고. 왜냐면 나 여운형. 여기서 듣긴 들었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요, 어떤 여운형 정신과 맞는 듯 생각해요. 맞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남과 북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중요한 본분은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정치가들 요즘에 여운형8이라 아마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시 계신다면은 그 공개 질문장 한번 써보시죠. A 후보는 여운형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리십니까? 그러면 딱 자기들 나오겠죠. 전부 다 좋다할 겁니다, 아마 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운형 선생은 그 민족 분단을 위한 이제 공동 자산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통일의 방향성을 전망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을.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3.1도 관련해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운형을 매개로 한 신한청년단의 활동을 중시하지 않고서는 윌슨에게 보낸 독립청원서나 도쿄 유학생의 입학선의 독립선은 나아가 국내 독립선으로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과서 바꿔야 된다. 이것을 되게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이가 있지만은 이걸 극복하고 운동 가능한 것은 역시 민족이라는 입장이 계급보다 민족이 우선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운형의 평가는 민족이라는 틀을 통해서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게 평생에 걸친 여운형 연구자에 있었던 강덕상의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운형 이렇게 가셨어요. 한많은 3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후는 어떻게 됐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근데 마침 여운형 후에 여운형을 추앙했고 따라다녔던 뭐 축구를 통하건 뭘 했던 간에 그 안에서 여운형을 추구했었던 이 20대 청년들이 과연 어떤 세계 속에 살았을까? 그리고 이 분단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죽어갔을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북께서 발표한 부분 이건데요. 여러분 혹시 화산도라는 소설 아세요? 제주 4.3을 주제로 했었던 김석범 작가. 이 김석범이라는 분도 건국 운동 계열입니다. 이 김석범이라는 소설 지금 100세에서 100세. 장용석이라는 사람하고 김석범은 같은 나이 친구입니다. 이 둘이 편지를 오고 갔어요. 20살 때 만나서. 그래서 22통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인데 이것은 이제 원본은 따로 있고요. 이건 이제 칼라 복사. 저희들은 흑백 복사도 안 좋아합니다. 칼라 복사. 이런 편지인데 장용석이라는 조선에 거주했던 장용석이 평양 사람이에요. 일본에 거주했었던 일본에 당시 이제 잠시 가 있었던 김석범에게 편지를 이 22통을 보냈어요. 반대로 김석범 선생이 장용석에 보낸 편지도 있겠죠. 그것은 행방불명, 없어요. 몰라요. 왜? 장용석 이분이 우파들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 추정. 김석범 선생 말씀으로는 이제 우파들이 암살당했다, 총살당했다 그런데 쓰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47년에서 49년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언저리를 해서 이제 편지 오고 가는 삶인데 이 편지 분석해 보면요, 그들이 겪은 해방 전국의 삶, 그리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한 꿈과 희망, 분단을 묶어가는 현실적인 좌절과 머무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는 목소리, 혁명의 불굴의 의지, 이 부분이 여운형이라는 한 소말하는 지도자, 상층부 지도자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즉,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여운형 같은 이제 상층부, 유명한 사람들, 그 상층부의 정부상 되게 중요한 연구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제 그 후예들, 장용석과 같은 청년들의 삶의 양태 바뀌는 작업도 그동안에 거의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부 이제 역사 쪽에서는 이제 뭐 빨치산 연구라든가 빨치산의 축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는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아무튼 이게 그 원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오고 갔어요.
다 검열 딱 하고요. 이렇게 미군이 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은어를 많이 사용해요. 은어. 그리고 그 검사가 안 되니까 표현들을 또 자제하는 것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47년도 편지인데요. 읽어보시면은요 되게 문법이 달라가지고 좀 오래 보셔야 돼요. 예. 지금은 현대 문법이 아니니까 이런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열된 표시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 장영석 군한테서 보내온 글을 이렇게 이제 그 김석보 선생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최초로 제가 받았어요. 예. 우리는 복사본 자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여운형 가치 그것도 만들었던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점의 이석구, 정백이는 여운형가 최초로 금동맹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하고에는 그점 선하고라는 게 안국동. 이거 편지를 제가 통해서 알았는데 이 선하고라는 곳이 비밀 동맹 아지트였다고 합니다. 건국동맹에. 그 중에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비밀 결사 김동호라든가 김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등장하고 서로 간의 안부 살았냐 죽었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활동가들은 건국동맹에 몸을 담으면서 그 해방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펼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화원입니다. 선화원 안국동에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진보적인 불교계에서 진보적인 사람들 여기서 활동했었고 이게 건국동맹의 아지트입니다. 그 언저리에 옛날에 여운은 살았고 여러 명이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철저하게 자기들은 그 좀 비밀 유지 차원에서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적 형태로. 그 중에 이것도 김석보 선생 이야기로는 해방 이후에 알았답니다. 여기가 건국동맹 계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좀 뭐랄까 그 눈물 나는 그 사연들을 좀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당시에 이 건국동맹 후예들은 뭘 생각하고 살았을까? 물론 그 안에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은선한 분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여성에 대한 편향성이 심하더라고요. 운동에서 여성을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못 놈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 사람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아무튼 사랑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눈물과 애환이 들어가 있는 건데 범벅으로서 선배 이석구라는 유명한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괴로웠겠죠. 이런 이야기를 서로 간에 오고 갑니다. 이 선생님이랑 이석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할까 말까 포기할까? 아니면 퇴항할까? 그리고 살다 보면 그리고 좌절할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 써요. 이 선생님을 보아라. 28년간이라는 것을 가족을 버리고 국내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시지 않았니? 이거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 당시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 원문 인용입니다. 물론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그러는 것은 아니라.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동생 두 아이를 공부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생 두 아이를 희생시키고 내가 발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양심적으로 많이 고민했다. 참으로 많이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모든 것은 새 출발이다. 나를 위하여 당분간 어버이도 동생들도 집사정도 모두 다 잊어버리란다. 부모, 형제, 집안 사정 모든 걸 버리고 이 48기 상황 속에서 조국의 분단 과정 속에서 나는 통일을 위해서 살아나게 되겠다. 그리고 자기 결심들 아마 이제 여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386, 686 세대들 과거 학생운동 했을 때 우리 제 또래들은요 이걸 신명 알아요. 야, 내가 혹시나 이거 만약에 기금토치 잡히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 아버지 잘리는데? 그리고 이거 신원조에 걸리면은 우리 동생이 공무원 못 되는데? 그런 많은 고뇌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당시에 똑같은. 그런데 거기서 범벅으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모두를 잊어버리고 조국의 분단을 막는 과정에 모든 걸 쏟겠다라는 자기 결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친구도 죽어가는 거죠. 이제 여수낭쟁 관련된 건데 김동호라는 친구가 이런 편지 쓰고 있습니다. 동호죠. 동호라 부르고 동호요. 기대에 믿음직하던 동호. 비도에게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아리. 내 의아리. 그는 전남에서 무의의 존재였다. 둘도 없는 투사했다는 이야기죠. 더 써서 무엇하리. 이것만 알린다. 길게 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기습법을 알리는 거예요. 이 검열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수의 말이 안 나옵니다. 비독에 쓰러졌다. 그리고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 그 가족에 대한 아픔, 그 부모에 대한 아픔, 이것을 그냥 토로하는 이런 정말 청년들의 당시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합니다. 일본에 있는 김수범에게 야 빨리 들어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네가 지금 공부할 때냐? 들어와서 빨리 일하자. 싸우자. 이런 말씀입니다. 형이 언제쯤 조국에 돌아오시겠는지 무척 보고 싶습니다. 싸우자. 우리는 싸움에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말. 퍽 반갑게 생각했어. 아직도 나는 형의 심중에 일대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형, 배움도 나는 싸움에서 배움과 책상 위에서 배움과는 천리지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천에서 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싸우자. 요즘 이야기로 말하면 키보드 진보하지 말자. 키보드 진보. 유사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시에 뭐 있었겠느냐? 근데 뭐가 고민했겠느냐?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독서량이 엄청나요. 독서량이.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는 상황인데도 국제 정세에 돌아간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학력들이 뛰어나는. 그러니까 20세가 아니에요. 훨씬 더 수많은 지성적으로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삶 자체를 제가 평가해 보면은 실천을 통한 운동의 승리, 분단을 극복하고 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어떤 온몸으로 자기들 그 상황 속에서 온몸으로 현실과 마주해 나갔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결국은 여운형 선생으로부터 여운형 후예들이 여운형 선생의 평소의 삶, 여운형 선생 남긴 것, 여운형의 죽음,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려 했었느냐라는 부분도 우리는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요, 해방과 분단의 상처라는 게 아주 어떻게 이 분단 과정이 이 시기의 청년들에게 어떤 삶을 강요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 평가인데요. 해방 전국은 소용돌이 연속이었다.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 여운형 자체로 평가했었죠. 분단 체제가 고착되면서 상황 급변했다. 미래가 불투명했고 절망과 좌절 상황이 이어졌다. 희생된 동지도 생겨났다. 그들은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했을까? 어떤 길을 택했을까? 고뇌의 연속이었다. 장용석은 일본으로 밀항도 생각하고 죽음을 예견하면서 조선을 벗어나 문학도로서의 길을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의 현실은 그를 다른 선택을 용납하지 않았다. 장용석은 처절한 자성 위에서 새로운 길, 민족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국 현실을 장용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동무들은 모두 퇴보했다. 굉장히 남북 간의 협상도 좌절되고 분단이 현실화된 과정 속에서 좌절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퇴보했다. 전쟁을 위한 퇴보가 아니라 아주 일어날 수 없이 퇴보해버렸다. 해방 후 만 2년여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볼 때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다. 우리는 좀 더 높이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자꾸만 퇴보하고 있다. 정말 여운형의 꿈, 바람, 추구했던 이 모든 게 좌절해 나가고 남북이 현실적으로 분단되는 과정, 이 속에서 이 여운형 후예들도 이 청년들도 퇴보란 말로 표현한 거죠. 전진한 퇴보가 아니다. 저는요, 제가 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건데, 여러분 3.1운동이 실패한 운동이죠. 독립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3.1운동 이후에는 수많은 자기 자성이 일어납니다. 다양형태 운동이 전개되죠. 그런 의미의 발전이거든요. 즉 이보 전전의 일보 후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젊으실 때 아름다우세요? 좌절된 거 많지 않습니까? 내가 수능을 잘 봤어야 되는데 예비고사 연합고사 내가 왜 만점 못 맞았지? 그러나 우리는 그 좌절 속에서 실패 속에서 다음의 단계를 위해서는 내가 뭐가 부족했지? 잠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전략 전술을 만드는 겁니다. 역사는 그런 겁니다. 역사는 절대 후퇴된 거 아니다. 후퇴를 하더라도 이보 전전 일보 후퇴.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상황, 이 퇴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이렇게 개탄하죠. 현실을 봐라. 조국의 현실을. 통일이냐 분열이냐 이때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수많은 그런 권해들, 이런 게 이 편지 속에서 은근히 드러난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좌절의 극복 의지를 서로 간에 나누죠.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못지않고 지지 않으려겠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물론 앞으로 들을 것이다. 조국을 사랑한다는 거죠. 나 역시 너와 같이 조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절망을 안 한다. 또 이는 용서치 않는다. 앞으로 기대는 참으로 크다. 한 가지 기쁜 것은 우리들 젊은이 두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웃나라에 지지 않도록, 일본이죠. 다른 박질 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누가 할 일인가? 우리들 젊은이들이다. 나는 맹세한다. 기어코 건설계에 이바지하려고, 건설계에 이바지하려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무식은 파멸이다. 과학 지식으로 무장하자. 과연 그렇다. 무식은 파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시대의 활동가들이 읽었던 책들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서적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의학서적, 과학서적. 그러니까 조국 건설,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아주 생생한 언어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도 많이 정보를 취합을 했고, 이 장윤수 같은 경우에는 김석범 선생이 책을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신문들 보내줘서 일본의 신문들 다 정세 파악하고 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평가입니다만 이런 사람들 현장의 영웅들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과 분단은 청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장용석은 분단을 극복하고 몸부림쳤다. 때로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아픔을 맛보았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동지들의 체포와 죽음도 목격했다. 전향한 동지들의 쓸쓸한 모습도 보았다. 전향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장용석은 굴하지 않고 정렬을 불태웠다. 무엇보다 신국가 건설을 위한 지식의 습득에 노력했다. 그는 현장의 영웅이었다. 그러다가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살에 죽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좌절한 건 아닙니다. 희망을 봅니다. 양근이라는 것은 이제 김석범 선생이 부를 때 양근이라고 부릅니다. 김석범 선생 본명이 양근이에요. 김양근. 양근아, 꿈에서 깨어라. 조국은 나 같은 자도 하나 빼놓지 않고 부른다. 내 이제 어떻게 가겠어? 이상 쓰지 않으련다. 짐작해서 알아라. 작년 1년 전과는 퍽 다르다. 내 그 10년과 나를 위한 모든 노고는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조국을 생각해라. 개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건설할 때다. 내 이제 수많은 동지들을 놓고 나 혼자 어떻게 간단 말이냐. 이는 전민족에 대한 죄다. 작년과는 다르다. 대한민국, 일부러 대한민국을 썼어요. 왜냐하면 검열 때문에.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는 우리 대한의 청년밖에 없다. 여하간 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너한테 이 글을 쓰는 아니치 못하는 내 심정과 조국을 생각해다오.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현장 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그러니까 점조직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극히 일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나갑니다. 네, 죽습니다. 장우석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눈물 나는 말인데요. 8월 15일 그날 우리들의 그 환희와 감격은 어떠했던가. 그 역사적인 이른바 해방은 불행하게도 엉뚱스러운 것으로 역행하여 민생은 유사일의 첨단 불행에 빠져 민족은 최대 위기에 허덕이고 있으니 비운으로는 너무나 비운이었다. 이분들이 그 편지 속에는요. 너무나 굶었대요. 그러니까 1년에 고기 한 번을 못 먹었다. 그리고 질병에 많이 걸렸다. 폐결핵. 본인도 폐병을 스스로 고쳤다. 장우석도. 그러니까 먹는 게 거의 이제 너무나 이제 뭐랄까 물자가 부족하니 이런 상황들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불쌍하다면 지나치도록 불행한 우리 민족이다. 놈들이 집어했던 더러운 발자국. 이것은 아마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씻기지 않고 놈들의 도가에 악물렸던 핏자국. 아직도 싱싱하게 남아 가슴 아픈 이때 또다시 그들의 침략의 마수가 뻗친다. 아,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이 얼마나 민족의 모욕이며 문화의 압박이며 역사의 반동이냐. 조국은 부른다. 너 같은 젊은 힘을 그것만은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죽어. 이걸 소개시킨 이유는 이 여운형의 숭고한 그 뜻하는 것, 그 kom동맹 계열의 사람들이 그 언제 조직원들과 더불어서 활동했었던 하부 조직 현장 운동가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갔을까? 이 부분이 어떤 제가 추론하는 것은 여운형 정신이 이렇게 이어온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여운형 오늘 우리가 했던 단순히 과학에 머물렀던 한 인간으로서 한 운동가로 여운형뿐만이 아니고 여운형이 못다 이룬 꿈.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식을 뽐내는 것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여운형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문제, 우리 민족의 미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운형과 여운형 연구 그리고 여운형 후예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여운형 정신이 우리들 사회 속에 면면이 이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여운형 선생이 남긴 것을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서로 길은 다르고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여운형 선생이 주장했던 것, 민족, 계급, 남북의 문제,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 이루지 못한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은요, 그런데 기념해서 이런 강좌 꼭 오시고 또 여운형 또 기억해 주시고요, 강도상도 기억해 주세요.